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새벽에 한 번쯤은 꼭 깨지 않으시나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어느새 눈이 떠지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드는 일이 반복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전엔 아침까지 푹 잤는데 언젠가부터 새벽마다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건 깨는 시간이 늘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시간, 마치 누가 알람을 맞춰 놓은 것처럼 눈이 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하십니다. 잠이 얕아진 것, 예민해진 것 정도로 여기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깬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결코 쉬지 않습니다. 밤 동안 각 장기들은 저마다의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은 해독 작업을, 폐는 정화 작업을, 장은 다음날 준비를 하죠. 이 리듬이 어긋나거나 어느 한 곳에 무리가 가면 몸은 깨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 이유, 그 안에 담긴 몸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여러분께 무엇을 말하려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을 뜨는 일이 가끔 있다면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비슷한 시간에 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일정한 패턴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건 그 시간에 무언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루를 12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각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간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폐는 3시부터 5시 사이, 대장은 5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면역 활동 등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시간에 반복해서 깬다는 건 그 시간에 활동하는 장기에 뭔가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만났던 박선홍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 되신 분이었고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죠. 그분은 매일 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때론 2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아침이 되어버렸죠. 낮에는 피곤이 쌓이고 밤에는 또 같은 시간에 깨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지만 약을 먹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들어서 오래 복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린 건 간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수첩에 적어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깨기 전에 어떤 꿈을 꿨는지, 깬 후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몸 어디가 불편했는지도 함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2주간의 기록을 가져오셨을 때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1시 50분에서 2시 10분 사이에 깨셨더군요. 그리고 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입이 쓴 느낌이 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대였고 그분의 몸은 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자꾸 같은 시간에 깬다면 그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며칠만 적어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나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편지 같은 겁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알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신다면 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이고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독 작업을 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대사시키고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몸속 독소를 걸러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그 시간에 깨어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혈류가 느려지고 대사가 줄어드니까 간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몸은 차라리 깨어서라도 간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간에 무리를 주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저녁 늦게 야식을 드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이 감정, 특히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는데 꾹꾹 눌러 담아두면 간의 기운이 막히고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간에 부담을 주고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도현님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2세 되신 분으로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새벽 1시 40분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이었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어나 TV를 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늘 피곤하고 가끔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여쭤봤을 때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무료하고 불안한 마음이 컸다는 점, 그리고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저녁도 대충 배달 음식으로 때우시고 밤 10시가 넘어서도 TV 보며 과자를 드시곤 했습니다. 간이 쉴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낮 동안의 불안과 걱정은 간의 기운을 막았고 저녁의 술과 기름진 음식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이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분께 몇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우선 저녁 술을 끊고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배달 음식보다는 집에서 채소 위주로 간단히 드시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녁마다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발걸음에만 집중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술을 끊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산책도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하셨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깨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몸의 해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니 간이 굳이 몸을 깨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파도 잘 내색하지 않죠. 하지만 새벽 시간에 깨는 것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간을 돌봐주면 간은 다시 묵묵히 제 일을 해냅니다. 간의 해독은 단지 몸의 독소만 거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독, 감정의 독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진짜 간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신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가볍게, 술을 줄이고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간은 한결 편해집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신다면 이번엔 폐를 살펴봐야 합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기침이 나와서 잠에서 깬 경험 말입니다. 이 시간대는 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폐는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면역 기능도 담당하고 몸 전체의 기운 순환에도 관여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우리 몸의 코티솔 수치가 가장 낮아집니다. 코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낮아지면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새벽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새벽에 높아지는데 이게 기도를 수축시키고 가려움이나 기침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잠을 깨워서라도 호흡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윤재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되신 분으로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꼭 깼습니다. 깰 때마다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계속되니까 불안해지셨죠.
혹시 폐에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왜 이럴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여러 번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레르기성 비염일 수 있다고 하셨고 비염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밤은 좀 나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약만 먹을 수도 없고 그분은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비염이 있으셨고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환경도 확인해 봤더니 침실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가습기를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습기 안에 곰팡이나 세균이 자랄 수 있고 그게 공기 중에 퍼져서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침실 창문을 거의 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먼지나 알레르겐이 쌓이기 쉬웠던 겁니다. 그분께 몇 가지를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가습기를 깨끗이 청소하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10분 이상 환기시키라고 했습니다. 침대 시트와 베개닛도 자주 세탁하고 침실 청소를 더 꼼꼼히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전에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연습을 5분 정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코호흡을 하면 코의 필터 기능이 작동해서 공기 중에 먼지나 알레르겐을 걸러주고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또 깊은 호흡은 폐 전체를 사용하게 하고 폐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습기를 청소하고 환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깨더라도 기침이 덜 났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거의 매일 밤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깨더라도 목이 간질거리는 정도는 많이 줄었고 낮 동안에도 호흡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비염 증상도 많이 나아져서 약도 거의 먹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와 호흡 연습만으로도 폐가 한결 편해진 겁니다. 폐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일합니다.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쉬지 않고 숨을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공기가 나쁘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스트레스로 호흡이 얕아지면 폐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쉽고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에 깨게 됩니다. 숨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불편하면 몸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숨이 막히는 듯 계신다면 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알레르기 원인을 줄이고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십시오. 폐가 편해지면 숙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깨신다면 대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대장이 하루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대장은 밤새 소화되고 내려온 음식물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아침에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장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대장에 가스가 차거나 숙변이 쌓이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면 그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침에 꼭 깨는 이유가 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배가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깨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합니다. 대장은 우리 몸의 시계 중에서도 가장 규칙적인 기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배출하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대장도 혼란스러워하고 그 혼란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복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되신 주부분이셨는데 평생 집안일을 하시며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 늦게까지 TV를 보고 늦게 주무시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도 점점 늦어지고 밤에 출출하면 과일이나 과자를 드시곤 했습니다.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셨는데 저녁에도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꼭 깨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그냥 일어나곤 했습니다. 낮에도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저녁을 9시가 넘어 드시고 자기 전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커피도 저녁까지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채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장내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장을 자극하고 저녁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분의 대장은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힘들었던 겁니다. 몇 가지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출하면 따뜻한 물 한 잔만 드시라고 했죠. 커피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마시지 말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몸이 그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고 출출한 걸 참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배속이 편해지니 잠도 편해진 겁니다. 낮 동안에도 소화가 잘 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대장의 리듬을 찾아주니 몸 전체의 리듬이 회복된 겁니다. 대장은 참 정직한 기관입니다. 규칙적으로 대해주면 규칙적으로 반응하고 엉망으로 대하면 엉망으로 반응합니다. 밤늦게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대장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이 새벽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배 때문에 깨신다면 대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자기 전 간식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대장이 편해지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지금까지 특정 시간대에 깨는 이유를 장기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잠을 설친다면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몸은 자꾸 아파요. 이럴 때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정상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낮에도 긴장하고 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이걸 자율신경 실조라고 부릅니다. 검사상으론 이상이 없지만 몸 전체가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인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되신 분으로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그분은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느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잠들어도 자주 깼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가끔 어지러움도 느꼈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했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고 안정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은 좀 나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퇴직 후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료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니니 낮에는 혼자 계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안 가고 자꾸 쓸모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몸을 살펴보니 등과 어깨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목도 뻣뻣하고 손발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늘 전투 태세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올 리 없습니다. 약으로 일시적으로 재울 수는 있지만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께 몇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우선 매일 저녁 폼롤러나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등을 지압하시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롤러를 놓고 누워서 천천히 굴리면서 등 전체를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 허리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며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생활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낮 동안 할 일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산책이든 뭐든 좋으니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라고 했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야 밤에 잘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등 지압과 호흡 연습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롤러에 누우면 아프고 호흡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10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조금씩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호흡도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누우면 바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거의 매일 밤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낮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많이 줄었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서 편해진 겁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불면과 두근거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건 몸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일입니다. 긴장 스위치만 켜져 있던 몸의 이완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등을 풀고 천천히 숨을 쉬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그 단순한 행위들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약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잠을 못 주무신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살펴보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깨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규칙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는 건 그 시간에 무언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 해독 작업으로 힘들어하거나 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장이 불편해하거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병의 시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몸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안겼는지, 어떤 긴장을 풀어주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몸에게 친절해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술 한 잔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깊게 숨을 쉬고 등을 풀어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숙면을 만들어갑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간, 폐, 장, 그리고 자율신경까지 그 어느 것도 우리 몸의 소중한 일부이자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몸의 시계 소리를 듣고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